안녕하세요. 소호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에서 2000년 5월 19일 체록한 것입니다. 당시 86세였던 구술자 조순예 여사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18세 때에 이웃마을로 출가하여 30여 년 살다가 광주로 이사했으며 슬하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라도 광주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남편이 일찍 죽은 데다 시어머니마저 그만 돌림병으로 돌아가셔서 눈먼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홀며느리가 있었다. 남정네 없이 며느리가 남의 집 품을 팔아 살림을 싸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시사철 시래기죽만 수어 먹고 살았다. 사정을 안 친정집에서 딸에게 신랑도 없는 시집살림 그만 작파하고 오라고 말하는데도 며느리는 고집스레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눈먼 시아버지가 불쌍해서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의 병환이 심하다고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인편으로 왔다. 며느리는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보고 와야겠다고 머뭇머뭇하며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할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얼른 가서 뵙고 오라면서 덧붙였다. 며느라, 동네 가마부댁 아주머니네 가서 쌀아기 쌀을 한 말 빌려다가 떡을 해서 가지고 가거라. 며느리는 아주머니 댁에 가서 나중에 품으로 갚기로 하고 사라기살을 2말 빌려다가 절구방아를 찧어서 떡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며느리는 이웃집 안악에게 자기가 없는 사이 시아버지 삼시세끼 식사 문제를 머리 숙여 부탁했다. 떡을 나누어서 반은 시아버지가 드시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반은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근친 간 사이 이웃집 사람에게 자기를 마을 뒷산에 있는 절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시아버지는 부친대에 몰락해서 상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만 원래 내로라 하는 양반 출신이었다. 그러니 평생을 살면서 8천계급을 사람 취급한 적이 없었다. 승려 역시 8천계급에 속하니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가만히 주변 사람들을 보니 벼슬아치고 부자고 간에 뭔가 빌고 싶은 사람은 죄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있었다. 자기도 남에게 말 못하고 가슴 깊이 묻어놓은 소원이 있으니 부처님께 공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마침 떡이 생겼고 며느리도 출타하고 없으니 잘됐다고 생각하고는 양반 체면은 좀 깎이지만 절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불승의 도움을 받아 부처님 앞에 앉기는 앉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양반인데 아무리 부처님 앞이라지만 꿇어앉아 빌 수야 있나. 부처님 앞에 떡보자기를 펴놓고는 딱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말했다. 저기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보시게. 어쩌다 보니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자식도 마누라도 다 저승에 먼저 보내고는 홀며느리에게 얹혀 살고 있네 그려. 다 늙어서 내일 모레 염라대왕 앞에 갈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나마는 부처님이 꼭 들어주어야 할 소원이 3가지가 있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런데 사정이 그런 것을 어쩌겠나. 좀 들어줘야겠네. 하나는 사돈댁 바깥 양반의 병을 고쳐줬으면 하네. 사돈이 잘못되면 우리 며느리가 많이 슬퍼할 걸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 말인데 그 아이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려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네. 며느리가 개가해서 명길고 착한 사람 만나 잘 사는 것이 내 2번째 소원일세. 절대로 명줄이 길어야 하네. 부탁하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 좀 죽여주게. 병들어서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고
자다가 그냥 가게 해주게. 이건 꼭 들어줘야겠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며느리가 개가할 것이기 때문이네. 걔가 그런 아이일세.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웬만하면 들어주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나는 가겠네. 잘 계시게. 며느리가 머리에 떠그리고 친정에 가니 심하게 아파서 오늘 내일 한다는 친정아버지는 멀쩡하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반갑게 딸을 맞이하며 두 손을 잡고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시댁에는 인제 그만 있으라고 타일렀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온 식구가 감시했다. 며느리는 한밤중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서 슬며시 방을 나와 신발을 양손에 들고 시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 달리는데 호련 그녀 앞에 눈에 시퍼런 불을 켠 호랑이가 나타났다. 며느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호랑이에게 말했다. 우리 친정집에서 나보고 자꾸 개가하라고 강제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요. 자식도 아내도 없는 데다가 눈까지 먼 우리 불쌍한 시아버지를 그냥 두어도 좋겠다면 나를 잡아먹고 그렇지 않다면 놓아주시오. 며느리의 진심이 통했는지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등을 내밀고는 어서 타라고 재촉했다. 호랑이는 가는 도중 두 번을 쉬고는 시집에 데려다 주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마루에 있는 토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토방에서 자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날 새기 전에 돌아가라고 부탁했다. 인기척을 느낀 시아버지가 외쳤다. 이 아밤에 밖에 누구시오? 며느리가 대답했다. 아버님, 저예요. 저 돌아왔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는 친정 갔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시아버지가 의아해하니 며느리는 얼른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소상히 말씀드렸다. 다음날 저녁에 호랑이가 또 찾아와서는 토방에서 잤다. 웬일인지 며느리는 호랑이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죽은 남편의 영혼이 자기를 지켜주려고 호랑이로 변해서 왔는가 하고 반가운 마음마저 생겼다. 토방에서 자고 새벽 일찍 집을 떠난 호랑이가 사흘째 되는 날도 다시 찾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 죽이려고 나섰는데 며느리는 저 호랑이는 은혜를 아는 호랑이니 그냥 놔두라고 소리를 쳐서 숲속으로 도망치도록 했다. 며느리는 떠나는 호랑이의 뒤에서 무사를 기원하여 손바닥을 모아 합장했다. 부디 좋은 데로 떠나시오. 이곳은 위험하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고 먼 훗날을 다시 봅시다.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시아버지를 잘 봉양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누운 그대로 돌아가셨다. 며느리는 3년상을 마친 후 시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던 개가를 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가마보는 광주 옛 지명의 하나인 감마보의 속칭이라고 하는군요. 쌀아기는 부스러진 쌀알을 말합니다. 근치는 시집간 딸이 시부모로부터 말미를 얻어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 민간 풍속입니다. 근친 갈 때는 핵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 가져가는데 형편이 넉넉하면 버선이나 의복 등 선물도 마련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시가로 돌아올 때도 역시 떡, 술 등을 해서 온다고 합니다. 팔천은 조선시대 천민으로 규정되었던 노비, 기생, 백정, 광대, 공장, 무당, 승려, 상역군 등의 8계급을 지칭합니다. 토방은 바닥이 흙으로 마무리된 방으로 창고 혹은 머슴방을 일컫기도 한다는군요. 구들바닥이라도 맨바닥이거나 혹은 그 위에 사짜리나 멍석을 깐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에서 2000년 채록한 극진한 며느리가 모본입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에서 내용 약간을 발췌하여 넣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화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산골 딱따구리의 설화 민담 110가지 모음을 참고했습니다. 청남 권영환 선생의 홈피, 불공을 들이고 얻은 자식의 내용을 일부 참고했습니다. 또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핀터레스트와 1238F,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